3년 전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나왔을 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타고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수십 개 국가의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는 수요층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해한 문화 상품을 즐겨보는 평론가들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엔터테인먼트를 찾는 대중들까지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즐겼던 유례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즐겼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오자마자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한 썰전이 세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망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명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주장과, 우리나라에서는 명작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거꾸로 망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라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하게 대립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신문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호평과 악평을 비교해보면서 읽어보면 어떤 이유로 실망을 했고 어떤 이유로 또 시즌2가 시즌1보다 더 좋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쓴 악평 중에 하나는 오징어 게임이 릴리즈된 당일 미국의 대표 시사 잡지인 타임지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자본주의가 오징어 게임을 망쳤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요.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모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돈을 내며 스피노프 리얼리티 대회를 시청한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궤적은 모순적이면서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대망의 3부작 중 시즌2가 시작되면서 오징어 게임 산업복합체가 정치 예술작품 오징어 게임을 훼손한 것만큼은 분명해졌다. 이것은 감독의 스토리텔링의 부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이라고 본다. 제가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나왔을 때 해외 평론을 종합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이 에피소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서구의 평론가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잔인한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포스트 모던한 이 정치 예술 작품 같다라고 흔히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는 세계의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드라마라는 포맷을 이용해서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인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을 엔터테인먼트로 소구하는 자본주의 소비 체제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십억 개 경매 판매가 됐는데 사실은 벽에 테이프로 붙인 바나나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거나 먹어치울 수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던 작품이나, 아니면은 뱅시의 그림이 낙찰이 되는 순간 쇠절기에 갈려져 버리는 것 같은 체제 안에서 체제를 비꼬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을 엔터테인먼트로 위장해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던 사람은 오징어 게임 2에서는 결국 이것이 상업 논리적으로 완전히 치우치면서 패러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있는 그 가느다란 선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아쉬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 시즌2에 필요 없는 캐릭터들, 필요 없는 스토리라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보면서 첫 세 에피소드는 한 에피소드로 해결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 3년 동안의 오징어 게임 굿즈의 과잉과 시즌의 내러티브 과잉을 우리는 따로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약간 장난식으로 $110짜리 영이 목걸이 사실 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텔, 크록스, 조니 워커 등 많은 브랜드가 시즌2 브랜드 콜래보레이션 웨건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1과 오징어 게임 2가 왜 본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오징어 게임 1의 포퓰리즘적 요점은 부유한 소스를 풍요롭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부스러기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에 내재된 상품화되고 미화된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징어 게임 브랜드의 상업성은 사회가 그 교훈을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했는지를 반증한다. 오징어 게임은 말과 행동이 다른 브랜드가 되어버렸다. 탐욕과 착취,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시작했던 이 브랜드는 이제 여느 프랜차이즈와 다를 바 없는 캐시카우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자, 혹평을 하나 읽었으니 호평을 하나 읽어야겠죠. 버라이어티의 2024년 12월 26일에 올라온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시즌2가 시즌1을 넘어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오하게 불편하고 폭력적이며 새로운 통찰력으로 가득 찬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전작의 음침한 주제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후계자다. 시즌1과 2를 비교해보면 연속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새 캐릭터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세상의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게 해준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한 쌍의 모녀 양동근과 강혜심, 유튜브 스타 임시완, 사이코 래퍼 최승현 등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해 새로운 차원을 더해간다. 경쟁자들의 연령대가 훨씬 젊어지고 여성이 많아지면서 혼전 임신, 암호화폐 등 불안전한 자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인플루언서 등 현 시대의 문제들이 어떻게 젊은이들이 사회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즌1의 참가자들을 보면은 대체로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 경마, 지금 40대, 50대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함정들을 탐험했다면 이 시즌2에서는 인플루언서를 믿고 코인 투자를 했다든지 지금 막 사회에 발을 딛고 기반을 마련하려는 세대들의 조급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똑같이 절박함을 그리고 있지만 절박함의 원인이 좀 시대적으로 업데이트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은 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시즌2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내러티브가 게임 참가자들의 스코프를 초월했다는 것이다. 관객은 핑크 병정, 노을, 박규영의 여정을 따라간다. 시즌1부터 생사의 기로와 극단의 압박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작은 권력에 도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인에게 고통과 폭력을 가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뭐 군대도 그렇고 기숙학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알람 소리에 같이 기상하고 이런 생활을 인생에 몇 번 하게 되죠. 그 안에서 조그만이라도 권력의 불균형이 생기면 그 작은 권력이 얼마나 그 안을 철저하게 정치화시키고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몸으로 다 경험을 하면서 자라고요. 이 오징어 게임은 그런 면을 굉장히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더 뭔가 깊이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이동하는 장면 자체가 한국 사람한테는 한 번씩은 다 경험한 일이었던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리가 이 핑크색의 옷을 입은 원에서는 단순하게 억압자로 보였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룰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사회 비판의 층계를 높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의 스토리는 서로 다른 인생의 우선순위, 또 메테인지의 결여 등이 어떻게 사회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집단 사고와 야만성을 조장하는지를 조명한다. 이 7개의 에피소드에는 몇 개의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다. 2025년 시즌3에서의 흥미진진한 결말을 향해 스토리가 진전해 나간다. 이렇게 꼭 보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고요. 시즌1보다 훨씬 더 확장된 스코프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뉴욕타임즈에서 오징어 게임은 빨간불을 만났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의 영어 이름이 Red Light, Green Light이기 때문에 영어로 tongue-in-cheek이라고 그러죠. 이런 표정을 말하는데 메롱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쓴 기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즌2를 본다면 시즌1에서 기본적으로 들었던 것을 다시 듣게 될 것이다. 시즌1에서 보았던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약 보거나 듣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시즌1에서 죽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본 매우 흡사한 캐릭터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뉴욕타임즈의 혹평은 성기훈이라는 우리의 메인 캐릭터 456번이 전부 다 덜 흥미로운 캐릭터가 됐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456억의 원의 부자가 되었으나 멘탈이 산산조각이 난 성기훈은 주최 측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3년 만에 만난 성기훈은 냉혹하고 질겨진 인물로 변모하여 더 임팩트 있으나 덜 흥미로운 캐릭터가 되었다. 불운한 영웅에게 매력적인 옆집 아저씨의 맛을 집어넣었던 이정재 배우는 주로 얼굴을 찌푸리고 있거나 연설을 토하는 장면으로 나온다. 시즌1의 성기훈은 형편없는 아버지, 빚쟁이 아들 이런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인간성을 보여줬을 때 반전이 있고 복합성이 있고 층이 있는 캐릭터로 보여줬는데 이번에 나왔던 성기훈은 어떤 정의의 사도처럼 변해서 사람들한테 옳고 그름을 설파하려고 하는 설교하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덜 흥미로워졌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 설정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코멘트가 있었죠. 시즌1에서는 야 이정재처럼 멋들어진 캐릭터만 연기하던 사람이 저렇게 흐트러진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시즌2에서 이 성기훈의 캐릭터의 변화를 그닥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은 이정재의 사극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혹평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버라이어티 잡지에서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의 스코프가 게임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주변 인물로 번져나갔다는 것을 찬사한 반면 이 뉴욕타임즈 평론에서는 같은 이유로 이 오징어 게임 2의 서사의 추진력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래퍼, 노모와 철부지 아들, 실패한 암호화폐를 퍼뜨린 인플루언서 등 시즌1에서 사라진 캐릭터들을 변형한 새로운 참가자들이 등장하며 먹는 자가 언제든 먹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테마를 반복한다. 경찰관이 이번에는 바다를 누비며 게임의 조직원을 사냥하는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마치 닻이 해저를 긁는 것처럼 서사의 추진력을 끌어내린다.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은 시즌1보다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하지만 그 야망을 적극적으로 쫓지 않은 느낌이다 라면서 이 평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혹평을 하나 읽었으니 다음 호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찬사 기사가 나갔는데요. 첫 2개 에피소드는 주로 서울에서 전개되는데 말이 짧아지고 더 마른 성기훈이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오징어 게임의 모집자를 찾기 위해 집착하는 스토리다. 이 부분은 마치 불량 때우기 서론처럼 느껴질 정도로 늘어지면서 드라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준다. 호평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사실 호평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평론이 첫 2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그닥 평이 좋지 않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공유의 캐릭터를 메피스토펠레스 같다라고 비유를 했다는 건데 한국의 캐릭터들을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작품에 대입해서 보는 것이 재밌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중에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사람이 닥터 파우스투스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나중에 괴테 파우스트에 영감을 준 작품이죠. 이제 여기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지식을 줄 테니 나한테 영혼을 팔라 라고 유혹을 하는 캐릭터로 나오죠. 공유도 내가 빚을 갚을 기회를 줄 테니 나한테 너의 목숨을 달라 라고 꼬시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메피스토펠레스적 캐릭터라고 묘사를 한 점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2 에피소드가 느릿느릿 전개가 되지만 세 번째 에피소드가 되면 어떻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한다. 드라마는 추진력이 넘치고 분위기는 열병처럼 뜨거우며 폭력성은 치고 들어온다. 무엇보다도 동정심 없는 이익중심 사회에서 인간 삶의 가치에 대한 유머러스한 풍자는 그 어느 때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는 경제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또 경제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내포된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이 부분이 흥미로웠나 봐요. 황 감독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위해 어떤 일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탐구를 계속한다. 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은 빚에 허덕이거나 절망에 빠져 있으며 빨간 피에 대한 걱정보다 빨간 적자를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인다. 굉장히 경제지다운 평론인데 여기에 보면은 경제에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라는 무형의 것을 사람들이 왜 쫓느냐, 그 돈을 벌고 싶어 하게 만드는 궁극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족인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드라마이기 때문에 북에 놓고 온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를 내려온 사람도 있고 또는 도박 때문에 가족 돈을 끌었었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돈을 번다라는 것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적인 동기를 황 감독이 탐구했다는 것을 높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빨간 적자를 빨간 피보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영인들이 매일같이 달고 사는 공포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독자들이나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공통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즌이 과학적인 게임의 숨찬 연속이었다면 이번 시즌의 긴장감은 오히려 잔인한 게임보다는 그 뒤에 이어지는 정치에서 흘러나온다. 오히려 이 투표를 너무 자주 하니까 긴장감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때그때 이 정치적 지형이 바뀌는 것이 오히려 게임 자체보다 더 손에 땀을 쥐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황 감독은 이런 여러 분위기의 균형을 잘 유지한다. 언제가 저급한 스릴을 만끽할 타이밍이고 언제가 드라마를 뒷받침하는 아이디어를 더 드러내야 할 때인지를 잘 알고 있다. 갑작스러운 피날레로 인해 많은 부분이 미해결 상태로 남는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의 귀환을 정당화하는 데 성공하고 다음 시즌을 고대하게 만든다. 다음은 2024년 12월 27일 프랑스 신문 르몽드에 실린 악평입니다. 7편을 다 보지 않아도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놀이 같고 스펙터클한 드라마이면서도 놀이와 스펙터클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 비판 자체도 성공을 하면 놀이와 스펙터클의 경제적 법칙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단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읽는 기 데버라는 사상가가 쓴 스펙터클의 사회라는 책의 제목을 알아야 됩니다. 기 데버는 본질이 없어지고 쇼만 남는 사회가 결국 인간 사회의 피폐함의 궁극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 실제 평등은 없어지고 평등을 상징하는 퍼레이드만 계속되었을 때 텅 빈 사회가 된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입해서 봤을 때 그 비슷한 현상은 이제 마케팅에서 일어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징어 게임 자체도 스펙타클이지만 스펙타클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거예요. 스펙타클 안에. 하지만 이게 너무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자 이제 이 정도의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가면서 결국 스펙터클의 사회에 이 패러디도 굴복해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첫 시즌은 다음 시즌을 궁금하게 하며 끝나긴 했지만 자체적만으로도 스토리가 완벽하게 매듭지어졌기 때문에 시즌2는 마치 후속 부록, 시즌1의 성공을 계속 짜낼 수 있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일종의 후일담 편처럼 느껴진다. 주주들에게 실적 보고를 해야 하는 넷플릭스가 당연히 지나칠 수 없는 기회였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비판한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시즌1은 모순을 따끔하게 좀 웃기게 꼬집는 식으로 메시지를 담아냈다면 시즌2는 썽텅스유, 가르치려고 드는 연설을 하는 투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징어 게임 첫 시즌의 중심적 은유는 과소비의 위험성과 TV 예능이 대중을 어떻게 현혹하는지가 중심이었다. 시즌2의 주제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의 양극화를 아주 근엄하게 연출한다. 시즌1의 풍자적 어조는 가르치려는 어조로 바뀌었다. 시즌1에서 상황 때문에 억지로 영웅이 되어야 했던 사기꾼 성기훈이 3년의 공백기를 거친 후 어깨에 상처를 입고도 긁힌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과묵한 터프가이 말투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프랑스에서는 뭔가 자기가 해야 하는 말을 스토리 안에 담아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스토리텔링이 좋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빅터 위고의 웃는 남자의 한국 뮤지컬 버전에 대한 컨텐츠를 업로드 했는데, 웃는 남자도 대문호가 썼음에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캐릭터가 중간에 연설을 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이미 프랑스에서는 빅터 위고가 나이가 들더니 자꾸 직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서 작품성을 훼손했다라는 평을 많이 했는데, 그 평이 마치 그대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입된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2014년 12월 26일에 르몽드의 경쟁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피가로 신문에 올라온 기사는 혹평과 호평 사이에 중간 정도를 걷는 기사이기 때문에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기사로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시즌은 온갖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K-드라마의 유행을 확실히 시작했다. K-드라마는 대체로 줄거리는 공허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극한 악감정의 묘사라는 측면이 교화적인 자극을 주는 픽션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다. 제작자가 절제의 선을 넘지 않도록 초경계하는 영미권 드라마와 달리 한국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낭만도, 전투도, 호러도, 종말론도 거의 발작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K-드라마의 특징으로 극한 악감정의 묘사와 낭만과 전투와 호러와 종말론이 거의 발작적으로 표현된다라는 표현이 저는 한국 사람들로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프랑스 쪽에서 쓴 글이지만 저도 다른 나라와의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를 비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요즘 K-드라마가 뜨면서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하면서 나는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을 이딴 식으로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틱톡이나 쇼츠에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 나라 드라마에서 사람이 총을 맞았을 때 미국 드라마는 총을 맞으면 뻑 이러고 죽는데, 한국 드라마는 총을 맞는 순간 클래식 음악이 틀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쓰러지고 남자친구의 눈빛이 잡히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약간 놀리고 패러디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해요. 저도 한참 유럽 영화를 즐겨서 볼 때 가족이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은 대부분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아마 유럽의 관중들한테는 파록시스틱 극치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정이 극치로 표현되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 폭력을 극치로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드라마에서 발작적인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으로 일맥상통한다라는 평론은 한국 사람은 하기 힘든 평론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과 다른 K-드라마는 결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 흐름으로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좀 신기했습니다. 시즌2를 보다 보면 자주 공자의 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결점을 보면 그 덕을 안다라고 공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눈물과 공포, 수백 명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시즌1의 줄거리가 그렇게 진행되었다. 시즌2도 시즌1에 뒤지지 않는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것 같은 영웅적 성전의 펑크 버전 같은 줄거리가 있다는 것 정도를 밝히는 것은 스포가 아니기를 바란다.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성전이라는 표현이 아마 이 르몽드에서는 가르치려고 든다라는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영웅적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캐캐묵은 내러티브일 수 있지만 이것을 사이버펑크 버전처럼 보여줬다. 아시듈레라는 표현을 쓰는데 강한 산성 물질에 넣어가지고 색을 바르게 만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이버펑크 같은 컬러감을 말할 때 아시듈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시듈레한 색채를 넣은 성전이라는 것이 시즌2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뽑아냈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공자, 단테, 호메로스 등의 문학, 카라바조, 리베라 등의 회화, 그리고 황동혁 작가가 여러 주요 노스를 바탕으로 모은 사회적 현상 등을 참조하면서 줄거리는 점차 진화한다. 이번 신작은 총 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마다 매우 명확한 교훈을 담고 있다. 시즌1만큼의 성공을 기대해봐도 될까?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즌1을 뛰어넘는 대중적 성공을 이루기는 했죠. 프랑스 사람들은 제가 전에 기생충, 드라마 지옥의 세계 평론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럽의 어떤 문학이라든지 회화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나 봐요. 그러니까 감독이 나는 카라바조 풍으로 만들겠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만든 장면도 이 프랑스 평론가들의 눈에는 저거 카라바조의 어떤 그림 같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호평과 혹평을 정리해보면 이 혹평은 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느리다. 쓸데없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고 이 경찰이 보트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결말이 나지 않고 핑크 병정의 캐릭터도 연결성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넷플릭스가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자본주의적 전략 때문에 쇼가 망가진 거 아니겠냐라고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평의 유형은 시즌1과 시즌2가 굉장히 반복적인 느낌이다 라는 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호평을 종합을 해보면은 시즌1보다 훨씬 더 광대한 스코프의 테마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오징어 게임 특유의 컬러감, 그리고 음악과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 느껴지는 호러감, 이런 것들은 시즌1과 2에 변함없이 이 깊은 임팩트를 주는 장면들이었고, 심지어는 굉장히 혹평을 한 르몽드 기사 같은 경우에도 황 감독의 아트 디렉션만큼은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원의 스타일이 2에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은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이 정치가 뒤집히는 것이 긴장감을 더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 막장까지 오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굉장히 원에서 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평론과 가장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해보면은 원에 나왔던 덕수나 한민여 같은 복합적인 캐릭터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덕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고 욕설을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건달 또는 양아치 같은 캐릭터지만 가끔씩 엄청나게 휴머니티 있는 일을 하는 이중성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인자함이라든지 이런 휴머니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변덕, 앞뒤가 다른 모습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훈의 캐릭터도 재밌던 이유가 병마나 하면서 돈 다 날리는 건달처럼 보이지만 오징어 게임 안에 들어왔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니까 그 안에서 거의 영웅적인 리더십을
모습을 보여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줬던 것이 오징어 게임 1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 2를 보다 보면은 캐릭터들의 구성은 재밌는데 이 캐릭터들이 아무리 죽음 앞에서도 바뀌지가 않아요. 방금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다음 게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랑 똑같은 캐릭터라는 점에 있어서 1에서 봤던 덕스와 한민여 같은 복합적이고 강렬하면서도 그 안에 휴머니티가 존재하고 시시각각 바뀌는 캐릭터가 2에서는 좀 많이 그리웠습니다. 오늘은 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다양한 호평과 혹평을 읽으면서 오징어 게임 1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징어 게임 2는 1과 어떻게 세계인들이 다르게 받아들였는지를 탐구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문화상품을 진짜 재밌게 만드는 것은 드라마 자체를 잘 만들었는지도 있지만 이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이 드라마보다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을 읽는 것이 세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